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 걸까? 구독해주시면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면 알고리즘의 물결을 타고 신나게 영상 제작할 힘이 납니다. 오늘도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들은 수많은 가능성 앞에서 흔들린다.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충분히 고민했다 싶은데도 막상 선택의 순간이 되면 왠지 불안하고 초조해진다. 내 선택이 옳다는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확실성이 커진 시대는 선택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원래 불확실한 것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것을 탐구하고자 하는 모험심과 도전 정신을 자극한다. 만일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 흘러가고 예측이 가능하다면 굳이 어떤 의지나 희망을 갖고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불확실성은 인간 존재의 한 전제 조건이며 정신 발달의 추진력이다. 또한 불확실성이 어떤 큰 흐름이나 규칙 속에 존재할 때는 인생의 자극이 되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뒤처져 있다 하더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을 되새기며 새로운 도전을 하고 무언가에 매달려 노력하게 된다. 정말 가보기 전에는 누구도 모르는 게 인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때론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너무 클 경우 우리는 넓은 사막에 혼자 남겨진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 불안 지수가 높아지면서 다가올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자기 방어적이고 공격적으로 되기 쉽다. 그런데 세상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너무 빨리 변하고 트렌드 또한 순식간에 바뀐다. 그러다 보니 절대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자꾸만 망설이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1. 쓸데없이 많은 정보를 모으는데 힘 빼지 말 것. 이 문제에 대해 신경과학자인 조나 레러는 탁월한 결정의 비밀에서 지나친 심사숙고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판단 기준을 줄여보라고 권한다. 볼펜과 노트를 고르는 등 비교적 간단한 결정을 할 때는 여러 정보를 모아 꼼꼼히 비교 분석하는 게 정확도를 높이지만 어려운 결정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을 4가지 정도로 줄이는 게 좋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자동차를 살 때 가격, 브랜드, 디자인, 색상, 연비, 승차감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 4가지만 고려해 선택할 경우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한다. 저걸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미련부터 버릴 것. 예를 들어 첫 해외여행을 떠나는데 영국 런던에 가기로 결정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런던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경험을 할지 정하는 게 순서다. 그런데 여전히 파리가 낫지 않을까, 아니 바르셀로나가 낫지 않을까 하면서 고민하다가는 나중에 피곤해서 정작 런던 일정을 못 짤 수 있다. 그러니 미련이나 후회 때문에 결정을 자주 번복할 경우 나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나에 대한 타인의 신뢰도 함께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3. 최악의 경우를 떠올려보면 답이 보인다. 미리 최악의 상황을 그려보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더 원하는지, 어떤 것들을 견딜 수 있고 어떤 것들을 못 견디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쉽게 절망하지 않으며 설사 일이 잘못되더라도 후회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에만 집중하게 된다. 이미 감당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선택일수록 최악의 상황을 그려보면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다. 4.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1년 뒤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의외로 수많은 사람들이 미리 앞서 고민을 한다. 로또를 사지도 않았으면서 당첨금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대학원의 원서도 내지 않았으면서 직장과 대학원을 병행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 뭐라도 시작해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처럼 미리 앞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떼지 못하는 것이다. 완벽한 준비를 한다고 해도 막상 시작하면 준비 단계에서는 전혀 상상도 못한 변수들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괜한 헛수고가 될까봐 혹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그 어떤 발전이나 성장을 이루지 못할 뿐더러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의 황금 비율. 마음 상태 분석 모형에 따르면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황금 비율은 1.61이다. 그러면 긍정의 상태를 유지하는 동시에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위험 요소들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대처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돌발 변수는 너무 많고 언제 어디서든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생각도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긍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절대 끝까지 고집하지 않는다. 만일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면 당신이 반복하고 있는 패턴이 무엇인지 파악해보라. 패턴을 알게 되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 내가 또 습관대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문제를 짚어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사고의 방향을 돌렸을 때 당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효과를 실감하게 되면 서서히 부정적인 생각의 틀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인간관계가 너무 피곤하다는 사람들의 특징. 어쩌면 당신은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을 좋아하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당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 30%가 당신을 좋아하고 50%가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고 20%가 당신을 싫어한다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부족하거나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성격과 가치관이 맞지 않을 뿐이다. 설사 누군가 당신에게 인상을 찌푸렸다고 해도 당신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그와 친하다면 그 이유를 물어보면 될 일이고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신경을 꺼버리고 그 에너지를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써보라.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을 버리고 나면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때 온다는 것을 말이다. 걱정의 90%를 없애는 가장 단순한 방법. 사람들은 한 달만 지나도 기억한 내용의 80% 가까이를 잊어버린다. 지금은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더라도 1년 뒤에 돌이켜보면 무슨 고민을 했는지조차 잊어버릴 수 있다. 그렇다면 쓸데없는 걱정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통제 불가능한 것과 가능한 것부터 구분할 것. 쓸데없는 걱정인지 아니면 지금 해야 할 걱정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내가 그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거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2. 불안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을 결코 해치지 못한다. 불안은 보통 어느 정도까지 점점 강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사그라지게 마련이다. 불안을 느낀다고 해서 걱정하는 것처럼 무슨 큰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다가오는 불안을 억지로 막으려 하면 불안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어느 순간 우리를 잠식해버린다. 즉 불안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겁에 질려 도망쳐버리면 그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웠던 순간이 떠올라 다음번에는 그 상황으로 발을 들여놓기가 더 힘들어진다. 그러므로 불안을 극복하고 싶다면 불안을 회피하는 대신 불안과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심리학자인 아들러는 불안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낸 거짓 감정이라고 얘기했다. 즉 일이나 대인 관계처럼 살아가는데 피할 수 없는 과제를 인생의 과제라고 봤을 때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워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불안이라는 것이다. 불안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결코 당신을 해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안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불안이 찾아왔을 때 괜찮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스스로 다독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할 것.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목표에 다가서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돌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면 누구나 신경쇠약에 걸리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명확하고 확고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 걱정의 50%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0%는 결정을 실천에 옮길 때 사라지더군요. 그러므로 걱정을 끊어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그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보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하는 데에 있다. 그러면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 약점을 고치려 애쓰기보다 강점을 더 키울 것. 누구나 장점과 단점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런데 보통 자신이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약점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한다. 그들은 약점을 창피하게 생각하며 절대 밖으로 노출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행여나 약점이 노출될까봐 그것을 숨기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하지만 약점만 신경 쓰다 보면 그것이 원래의 크기보다 더 커 보이고 그로 인해 더욱 불안해진다. 그러므로 약점을 고치려고 애쓰기보다 강점을 찾아내 그것을 키우는 게 100배 낫다. 어차피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강점은 원래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것에 집중하면 보통 수준을 넘어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갖게 될 확률이 높다. 그야말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강점에 집중하면 세상에 대해 자신감이 생기면서 약점에 덜 민감해지게 된다. 약점을 이기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약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다. 그래 나는 이런 약점이 있어. 그래서 어쩔 건데? 라는 당당한 태도. 이것은 세계적인 석학 버트런드 러셀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다. 흔히들 강한 사람은 어떤 일도 겁내지 않으며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그들은 약점을 이겨냈기 때문에 더 이상 남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밀고 나갈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강한 사람은 결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다만 자신의 약점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점이 남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불안해하지 않을 뿐이다. 강한 사람은 약점이 자신을 열등하게 만들거나 추락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약점을 없애기보다는 보완하려고 한다. 그러니 더 이상 약점이 드러날까봐 불안해하지 마라. 그리고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에도 조금만 더 관대해져라. 때로 남들이 실망한 듯 보이면 러셀처럼 속으로 외쳐보라. 그게 뭐 어때서? 나에 대한 남들의 기억은 금방 잊힐 테고 부족한 부분은 노력해서 보완하면 된다. 만약 보완이 잘 안되면 그 약점에 대해선 신경을 꺼버리고 대신 강점에 집중해서 그것을 키움으로써 자신감을 다져나가라. 그것이 바로 약점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이다. 일에 대한 비판을 당신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말 것. 프랑스 작가 라 로슈프코는 남에게 칭찬을 받고 쑥스러워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남에게 악평을 받고 그것을 약으로 삼으려는 생각을 가진 현명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고 했다. 그만큼 인간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척하지만 칭찬을 좋아하고 비판이나 비난에는 매우 취약하다. 그래서 아무리 비판을 받으면 거부 반응부터 보이게 마련이다. 비판을 수용하려면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럴 용기가 나기는커녕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스러워서 어디론가 숨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 그런데 유독 비판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일에 대한 비판을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여 분노하고 우울해한다. 심지어 시킨 일을 똑바로 못해서 일에 차질이 생겼는데도 얼른 일을 수습할 생각을 하기는커녕 비판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를 못 견뎌한다. 자신이 한 일과 자기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들은 비판을 받으면 무조건 그것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거나 상대방에게 거부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굴욕적으로 움츠러들면서 자기 비하에 빠진다. 그러나 관심과 애정 어린 비판은 기분이 나쁘더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발전할 수 있다. 그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면 끝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발전할 기회도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다고 모든 비판을 다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니다. 당신에 대한 비판 중에는 약이 되는 비판도 있지만 당신을 조롱하고 깎아내리기 위한 비판도 있게 마련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이런 비판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아무리 날카로운 비판의 화살이라도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럴 때는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적당히 넘겨버리는 것도 방법이다. 데일 카네기의 말을 떠올려보면 어떨까? 부당한 비판은 칭찬의 다른 모습이다. 그것은 누군가 당신을 부러워하며 질투한다는 뜻이다. 죽은 개를 걷어차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한 번쯤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져 볼 것. 영국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냉소주의자를 일러 모든 것의 값어치를 알면서 그 어떤 것의 가치 밸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세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여우가 포도를 가질 수 없게 되자 포도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듯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전부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려라는 태도이다. 냉소주의자여, 당신은 냉소를 버리고 싶지 않을지도 모른다. 세상의 모든 것이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일지도 모른다. 다른 모든 것들을 밟고 그 위에 서 있는 우월함을 버리고 싶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번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라. 당신은 무언가를 절실히 원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세상을 잠시 미뤄둔 것뿐이다. 그런데 이제는 겁이 나는 것이다. 냉소를 버려봤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 같아서 아무런 시도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당신의 열등하고 부족한 모습이 세상에 드러날까봐, 실패해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까봐 두려운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만 냉소의 가면을 벗고 자신에게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이 외롭고 따뜻함을 갈망하고 있으며 멋지게 성공하고 싶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 당신이 할 일은 냉소적으로 변하기 전에 절실하게 원했던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천천히 나아가다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무엇을 이루었을 때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다는 것을 말이다. 또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더 많이 서로를 돕고 의지하며 살고 있으며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그 안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그래도 머뭇거려진다면 확률을 생각해보라. 훗날 당신이 성공하고 행복해질 확률과 그러지 못할 확률을 반반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당신이 노력했을 경우 실패할 확률은 50%이다. 그러나 아무런 노력도 안 하면 실패할 확률은 100%이다. 노력해서 50%의 가능성을 찾겠는가? 아니면 100% 확실한 실패자로 남아있겠는가? 이제 당신의 냉소가 대답할 차례다. 내 안의 어린아이를 달래는 방법. 사람은 누구나 좋은 점만큼이나 나쁜 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타인을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보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세상에 100% 좋은 사람과 100% 나쁜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지속적인 대인 관계를 맺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따른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어떻게 모든 게 좋기만 하고 모든 게 나쁘기만 하겠는가? 그들의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사고방식을 적용한다는 데 있다. 그들은 자신이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굉장한 콤플렉스로 여긴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과 가까워져서 자신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 즉시 떠나버릴 것이라고 두려워한다. 하지만 나쁜 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이 더 많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즉 그들은 자신이 나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만 그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이다. 그러므로 올 구드 올 배드 태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면들을 자신의 일부분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다. 그러고 나서는 그것들을 호기심 있게 들여다보라. 그러면 초조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 여유와 생동감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내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를 알고 그 상처의 진원지를 찾아 기억을 재구성하고 나 자신에 대해 숨김없이 드러낼 수 있게 되면 이제 스스로 그래 그게 바로 나야 소이쯤이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된다. 자기 자신의 상처까지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부터 담담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트는 정상의 기분이 약간의 히스테리, 약간의 편집증, 약간의 강박을 가진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곧 누구도 이런 것들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내 안에 콤플렉스나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나 또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용으로 인해 완벽해야만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는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콤플렉스를 부정할 생각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나를 비하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 콤플렉스는 일을 할 때 나를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으니까. 사랑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왜 모든 사람이 성숙한 사랑을 해야 하는가? 왜 모든 사람이 열정적인 사랑을 해야 하는가? 어떤 모습이든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된 거다. 이런 마음이라면 우리는 굳이 이상적인 것에 매달리지 않고 다른 사랑의 형태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얼마든지 나 자신이 행복하면서도 풍부한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